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우. 와.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무슨 일이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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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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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눔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홀릭에 후원을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거 그대로 읽었어요. 저번 시간에도 네. 그랬죠, 맞아. 네, 맞아요. 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저희의 후원 계좌가 잘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저희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아주 소중하게 사용할 테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이 아니면 이전에 들으셨던 방송이 너무 재미있으셨다면 후원을 살짝쿵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olic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멤버 근황은 쿨하게 생략하고요. 댓글 소개해보겠습니다. 댓글 소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에요. 저만 그래요? 맞아요.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팟빵에 저희의 소중한 정기 후원자 운누나이27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박 박사님이 요거를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네. 이번 주 2021년 10월 11일 저작권 편을 듣고 크롤링 편을 다시 듣고 있어요. 2년 전에 들었을 때도 유익했지만 또 들으니 더욱더 좋네요. 실전 강의 듣고 다시 복습하는 느낌이랄까요. 항상 살아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달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무려 에피소드 10화에 댓글을 다시 달아주신 운누나이27님입니다. 박 박사님 그렇군요. 어떠셨나요? 그럼요. 저는 크롤링에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 사실 저작권을 엄청 크게 큰 덩어리를 할애해서 다루는 경우를 사실 저도 많이 못 보긴 했는데, 아마 이제 저희도 계속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다행히 이제 앞서 컨텐츠랑 이제 연결점들이 보이게 돼서 운누나이칠님께서 그걸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작권도 사실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이번 시간도 계속 다룰 이제 데이터와 통계, 뭐 분석, 뭐 이런 분야를 공부하는 것처럼 알면 할수록 모르는 세계예요. 법이라는 게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거인데다가 사람이라는 게 껴있는 거라서 항상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저작권도 비슷한 문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고, 덕분에 그래도 댓글을 옛날 거에 달아주셔갖고 깜짝 놀라서 보고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다시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운누나이칠님께 방송에서 음. 제가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누나이7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난 1부에 이어서 정민님, 권정민님과 함께 2부 또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와우. 오, 와, 예. 와. 우와. 네. 그러면 정민님의 소개는 아까 1부에서 앞선 에피소드에서 듣고 오시면 되고요. 네. 저희 오늘의 2부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민님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앞에 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데이터 분석을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화가 나는 일의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로 화가 나는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뭐 A/B 테스트에서도 그렇고, 이게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를 결과를 어떻게 쓸 것이냐.
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앞에 지금 댓글에서 소개하신 대로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막 저작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알아야 되는 법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것들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회사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런 거 관련되어서 원래는 이거를 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통안에 다 같이 있었는데 요즘에 또 트렌드가 그런 와중에서 이게 실제로 이런 뒷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요즘에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길래 잠깐 또 트렌드에 좀 올라타봤습니다. 의사결정과학이라고요. 의사결정과학. 예, 영어로는 디시전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디시전 사이언스. 예. 원래 전의 용어는 뭐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역시 좀 짬뽕된 건데요. 데이터 분석이 이제 막 한참 뜨고 빅데이터 얘기가 또 한참 나오면서 막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빠밤하고 나오면서 이쪽으로 막 주목받으면서 원래 의사결정과학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어요. 없던 용어는 아니고 90년대 이제 그 경영학서나 이제 이런 거에서도 계속 있었고 실제로 예, 그 디시전 사이언스 저널도 아직 경영학 쪽이지만 아직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뭐 학제들도 있고 막 이것저것 있는데 이쪽을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다가 데이터베이스 디시전 메이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데이터 기반 말씀해주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야기가 또 막 나오다가 그러다 이제 이걸까지 데이터 분석에서 이런 이 의사결정 부분에 들어가는 데서 계속 자꾸 어긋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좀 더 강화해서 빠밤하고 나온 게 의사결정 과학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까지 봤을 땐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아니 의사 결정이면 의사 결정인데 여기다가 과학이 붙으니까 되게 약간 좀 신기한 느낌은 사실은 들어요. 있던 용어라고 해주셨지만 약간 의사 결정이라는 건 다 얘기 듣고 팀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 그것이 과학 팀장님이 사이언스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의사 결정 과학이 되나요 이거? 네. 팀장님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용어가 아닐까. 팀장님의 의사 결정이에요. 이거 나의 내가 한 거 결정이 과학에 과학이야. 기반한 거야. 야, 이건 과학이야. 이렇게 깔깔깔깔. 쓰면. 원래 이제 과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과학자는 그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데이터 과학도 똑같잖아. 데이터 과학자들은 실제로 과학자인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다라는 인상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예.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경영학에서 약간 그 경제 쪽이나 이런 수치 해석 같은 게 조금 같이 들어가는 분야를 경영과학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그쵸. 예. 근데 이제 그걸 그래서 김 팀장은 과학처럼 보이고 싶어서 과학이라고 부른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거고. 그런 인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실제로는 좀 그렇게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맞아요, 있긴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경영학은 학문이냐라고 싸우는 분야니까. 예. 예. 뭐 몰랐네요. 이게 네. 그럼요. 학문이라는 건 어쨌든 재현 가능한 지식이 축적되어져야 되는 건데 케이스 스터디만 하거든요. 아니 경영학도 이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 과학적인 그럼요. 접근도 있겠죠. 그럼요. 예. 네. 물론 아닌 것도 있고요. 예, 전국에 천만 경영학도가 들고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요. 저는 경영학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허허. 이게 학문인가? 우리 청취자 중에서 경영학도가 얼마나 아니 많을 경영하신 건데. 분들 중에 데이터 분석하신 분들이 은근 많아서 그럼요. 많죠. 자기의 그 출신을 부정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경영학한 사람은 어디에도 많아요. 그럼요. 그냥 경영학도가 많기 때문에. 워낙 많습니다. 네, 네. 맞아요. 경영학과는 사실 대부분의 종합대학에 하나씩 다 있고 그러니까요. 복수도 예,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천만 경영각도가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네. 조심해야 합니다. 뭐 이게 왜 대두가 되는 건가요? 뭐 예전에도 의사결정은 중요했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의사결정의 연속이고 그죠? 예. 의사결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을 텐데 왜 최근에 대두가 되는 걸까요? 어,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그 인터넷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좀 큰 유명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에서 다 그 디시전 사이언스 부서라든가 아니면 치프 디시전 사이언티스트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냥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스 아, 말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외에 예, 의사결정에 특화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따로 꾸린다. 아니지. 예,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말만 하는 곳이니까 정확하게 의사결정하기 위한 조직을 따로 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의 성격이 아니고 당장 업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걸 팀에다 이제 하나 만들어서 부여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제품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많고 많은 그 제품 관련 A/B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피처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제 그런 디시전 사이언스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실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 그 데이터 분석을 실컷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어떤 뭐 법이라든가 백그라운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서는 다들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석은 실컷 해놓고 예, 현장에서는 써먹지는 않는다. 이런 걸 이제 어려워하다 예, 보니 아예 이걸 좀 제대로 파보자. 이거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액셔너블하게 회사에서 잘 흐르지 못한다라는 게 아마도 대부분 많은 공통적인 회사들의 그 음, 문제가 아니었나. 그쵸. 이제 화려한 보고서와 대시보드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끝이 되는. 그걸 예, 그래서 뭘 어디다 쓸 건데는 생각해보지 않고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예, 뭐 그런 거겠죠. 예, 뭐 대시보드를 음, 잘 어떻게 이것도 그 대시보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재적소에다가 뭐 좋은 지표를 골라서 이거를 어떤 부서는 어떤 걸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럼 이게 그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얘기되고 있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보통 이런 업무 하는 사람들을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예, 그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도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 그게 예. 회사마다도 하는 역할이 다를 때도 굉장히 많고. 네.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보통은 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뽑는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의사결정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를 가져다 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C 레벨의 보조 역할. 이런 지표 네, 뽑아와 그러면 뽑아다 드리는 역할일 수 있다. 네, 네. 그런 어, 경우가 사실 굉장히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좀 제대로 좀 독립적으로 제대로 보면서 실제로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실질적인 회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룹이나 아니면은 뭐 C레벨이나 이런 거를 따로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 지표를 뽑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결정 권한까지 갖게끔 만들어 주는 거군요. 예, 음, 그럼 좋은 것 같은데? 되게 뭔가 막강한 권력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러게요. 결국 예, 그 뭔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다 보고 팀장님 하고 싶으신 대로 결정하는 거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실제로 이제 결정하는 팀이나 C레벨이 있는 게 뭐 그러니까 다르겠죠? 무슨 그쵸? 차이가 있는가? 예. 그러니까 예, 결론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윗받침하는 거하고
이렇게 의사결정 과학의 방법론을 도입해서 결정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의사결정 과학의 방법론이란 게 뭘까요, 우선? 예, 그 사실은 제가 뭔가 앞에 전자도 어쨌든 데이터 기반인 것 같고 후자도 어쨌든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 기반인 것 같아서 약간 뭐가 좀 다른가. 더, 예, 약간 구체적으로 약간 사실은 조금 약간 뜬구름스러운 저한테는 개념이로 그리고 좀 느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의사결정 과학이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서 예, 네.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조미님도. 처음에 봤을 때는 네. 처음에 봤을 때는 왜냐면은 저는 이게 데이터 분석가가 다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다 해야 되는 역할이고 사실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데이터 분석가가 그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긴 해요. 이게 그 제품 안에서 이제 뭐 피처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내부 분석도 해야 되고 실제로 뭐 실험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분석도 해야 되고 마케팅 분석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다음에 이런 뭐 이제 법이나 이런 거 뭐 아니면은 그 뭐 예산이라 뭐 좀 많이 가면은 뭐 이제 이런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회사의 비즈니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고 해서 되게 해야 될 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분업화해 놓은 게 분업을 해서 실제로 좀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말하는 그 벤 다이어그램 거기에 보면은 항상 수학 지식, 컴퓨터 지식, 도메인 지식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도메인 지식이 제일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도메인 지식이 이제 강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부서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은 그 아까 말한 그 많은 회사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분들처럼 그냥 이제 그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데이터 이러이러한 거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이래 해보고 다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분업화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또 뜨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뜬지 좀 열심히 찾아봐도 이게 좀 빨리 나온 데가 2019년? 대부분 다 작년 막 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 아직 우리 이러고 있다라고 자랑만 한 것만 보고 성공사를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생겨나고 이제 시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보면 정립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디시전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하는 게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기초 통계를 활용하는 것서부터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까지 또 나오고 아예 사람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다라고 아예 정의가 따로 빠져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러네요. 아마 의사결정을 연구한 데다라고 하는 건 옛날 그 경영학 때부터 나온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 것 같아요.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도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었어요. 한때 되게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지금 얘기가 좀 다른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보면은 막 뭐 행동경제학 얘기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서 뭔가 힙해 보이는 거를 이제 가져다가 그런 의사결정 예전에 연구하던 것들에서 그거를 이제 현장에 적용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예전하고 다른 거라면은 데이터 어. 기반으로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관련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그 비즈니스 어널리스트로 일하던 분들이 승진했어. 승진해가지고 연차가 쌓였잖아. 승진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레벨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세련되게 표현할 단어가 필요했던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예전에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랑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한 용어를 세련되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디시전 사이언티스트가 된 거란다? 이렇게 되는 아니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이 주어지면 일의 형태는 맞으니까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업무가 그 데이터 분석가가 사실은 뭔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결정을 못하다가 못하니까 그거를 아예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자리를 판을 깔아줬다. 이 어떻게 느낌. 보면 좀 무르익었다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고서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던 분들이 이제는 그 레벨까지 올라가서 무르익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문화가 갖춰지고 뭐 데이터가 흐르는 좀 파이프라인도 잘 갖춰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또 그렇게 보통 이런 거 이제 인터뷰 같은 것들도 몇 개 찾아봤는데 그렇게 인터뷰하신 분들 보면 다들 그 기본 백그라운드는 보통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영진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본인이 과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거를 가지고 주로 어떤 피처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의사결정, 실질적인 이제 회사가 돌아가게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존의 데이터 분석 조직에서 그대로 하려다 보니, 이쪽 일들이 이제 계속 너무 범위가 커지고 이러니까 이거를 좀 쪼개고 해서 나온 거를 좀 있어 보이게 갖다 붙이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정민님이 이제 분석가로 그 예. 이제 꽤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예. 분석 결과물이 이제 조직 내에서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으로 연결이 잘 안 된다라는 경험을 많이 하셨나요? 그럼요. 아, 제가 괜히 요즘에 이런 게 있네 하고 열심히 보기 시작한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민님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분야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분야가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쵸. 이게 좀 정립이 잘 되면은 좋겠다. 정립이 잘 되고 이제 어떤 좀 성공 사례도 나오고 또 이제 그러면은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IT 쪽에서 이런 거 받아들인 거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잘 되면은 재밌을 것 같다 싶어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짬짬이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왜 뭐 다들 나름의 이제 썰들이 있겠지만은 왜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들은 뭐 모든 조직이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의사결정까지 연결이 잘 안 됐던 과거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럴까요? 분석을 실컷 해놓고 왜 그게 의사결정엔 연결이 잘 안 될까요?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게 그래서 액셔너블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인즉슨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합시다 라고 이제 기치로 내세우는 거니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첫 문장을 잠시 빌어서, 그 데이터 분석을 잘 활용하는 데들은 다들 비슷하게 잘 활용을 하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는 데들은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그 불행한 사람들이 다 각자 불행하다는 그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각각의 분석가들은 다들 각자의 이유로 불행합니다. 그렇군요. 케바케로 다 불행하다. 예. 정말 되게 너무 다양한 이게 저도 좀 패턴이 좀 정해질 줄 알았는데 늘 새로워요. 계속 새로 와. 뭐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늘 안 돼. 새로워요. 참, 이게 패턴화가 쉽지 않긴 한데.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는 패턴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에 빗대어 보면 잘하는 조직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있을까요? 잘하는 조직들의 공통점,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러면 잘 되겠죠. 근데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죠. 실제로 의사결정권자가 데이터를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잘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뭐 분석 결과가 좀 잘못돼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뭐 외부 요인들이 너무 많다든가 음. 뭐 등등등.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 예. 이런 옵션들은 조직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런 각자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화가 많으셔서 책을 그래서 내가 책을 썼나니 아유, 그런 거죠. 뭐. 예. 숫자 유감이로다. 예,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이제 데이터 분석 하다 보면 다 화가 쌓인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화가 쌓이는 이유가 뭐 이게 일반화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데, 그리고 그렇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분석을 한 건데, 실제로 의사결정할 때는 이런 분석 결과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이 데이터는 뭐 하려고 수집하고, 그죠? 그러려면 이렇게 분석에 비용과 시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이제 회의감이 많이 드는 거죠, 분석가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왜 조직에서 이런 의사결정 과학이라는 분야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아야 돼서고요. 아,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네. 예, 물론 이제 가장 크죠. 왜냐면은 사실 저는 데이터를 회사에서 아예 안 써도 운이 좋으면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운이 좋아야 예, 하고 그러니까 사업에 운이 좋으면 분석 아무것도 안 해도 대박 날 수 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운이 좋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을 운에만 맡기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데이터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그런 데이터 관련된 기술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돈과 시간과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쌓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이왕 데이터를 쌓고 볼 거면은 제대로 보면 좋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는 조직들만 볼 게 아니라 이게 회사에서 그 숫자들은 다들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와 이런 숫자들을 회사의 여러 조직에서 다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쨌든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이런 거를 보통 데이터가 잘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물론 어떤 그 회사의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고객을 적당히 이해를 하고 이런 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왕 하는 거 고객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면 이게 잘 쌓여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제대로 의사결정에다가도 반영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러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정말로 회사에서 원활하게 흐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운빨이 조금 덜 따라도 회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많은 회사에서 그 기존에 갇혀있던 생각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의사결정권자들의 약간의 알력다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부 요인이라든가 내부 요인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데이터가 회사에서 흐르게 하는데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해줄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기존의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범위 의사결정, 그러니까 액셔너블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결정을 하자까지가 안 들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기존의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를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진짜 과학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고 아까 통계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공부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공부할수록 더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더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 너가 지금 보는 데이터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다르게 봐야 하고 고려를 해야 하며 어떻게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너는 이거를 그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같은 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주로 공부하게 되죠.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너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까지 배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석해야 돼라는 것까지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학의 영역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어 그렇죠. 과학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과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그거를 인정하고 재현 그렇죠. 가능성 있고 계속 새롭게 증명되어야만 그거를 사실이거나 새로운 지식이거나 같은 걸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과학적 방법론이 회사들에게 도입되기 시작을 했고, 근데 방금 말한 여러 체계들 순서나 프로세스는 회사가 도입해서 넣기에는 너무 어, 오래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 오래 걸리고 불확실하며, 그러니까 이 방법은 불확실합니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는 회사에선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정하자라는 걸 해야 되는데, 데이터 과학은 그거는 불확실해요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데까지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런 데 있어서 데이터 과학자들도 회사 내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동안의 레슨런이다라고 본다면, 의사결정 과학자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하여 하는데 결정을 하자 어쨌든 라는 데 초점을 어쨌든. 맞추려는 이런 리브랜딩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음, 그거에 대해서 또 결정을 제대로 하자라는 것도 있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한 게 맞고 특히 그 수학이나 대부분의 학문은 이것이 이래 이래 해가지고 이만큼 불확실하다라는 거를 점점 더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예. 이거를 너무 의사결정에만 포커스를 한 게 아니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해보자라는 맥락의 단어로서 예. 브랜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의사결정 쪽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데이터 이러이러 봤을 때 이렇게 이게 결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디시전 트리 같은 거죠. 결정을 이러이러한 거 했을 때 이거를 이만큼 얻는 대신에 이거를 이만큼 적게 얻는 트레이드 오프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최대한 측정을 해보자. 그 다음에 그런 뭐 법률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CCPA나 뭐 GDPR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이러이러한 선택지가 있고 음. 거기에서 뭐 각각의 트레이드 오프는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는 분석가는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이제 거기서 끝이잖아요. 저 리포트를 만들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근데 예. 그 다음에 이 리포트를 가져다 쓸지 말지를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했던 건데, 그야말로 이제 선택적인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쓰고 싶으면 쓰고,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쓰고 그랬던 건데, 이제는 분석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자라는 걸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 놓는 거죠. 분석 결과물이 A로 나왔을 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B라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시키자. 이거를 다 이제 규칙으로 마련을 해 두게 되겠죠. 이걸 또 전문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담당자들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 저는 아까랑 들었던 생각도 또 비슷한데, 왜 그 제대로 된 그런 개발 회사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개발자가 창업을 직접 해가지고 대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개발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 경영까지 해야만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분석가가 이제 회사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이제 시기가 지나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승진을 했다라는 식으로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럼 내가 분석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는 로직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따라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숙했다. 뭔가 산업이 좀 더 고도화되었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생겨난 뭔가 이런 의사결정 과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약간 저의 부족한 약간 이 머리에서는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이 통계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디시전 사이언티스트들이 외부 요인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계산에 넣겠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 외부 그래서 요인까지 넣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어떤 음.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옛날에는 분석가는 거기까지는 케어 안 했거든.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라던가 뭐 조직 내부의 다른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위에서 결정할 테니 나는 그냥 분석 보고서만 낸다.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그 정보들까지도 최종 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정보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팩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뭐 거대한 모형을 우리가 만든다고 비유해서 생각을 하자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분석가 내지 데이터 과학자들한테 사실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이 데이터가 그 여러 곳에서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부 사람들한테 좀 던져놓으려고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사실 왜냐면 이거 커뮤니케이션 되게 피곤하거든요. 맨날 회의해야 되고. 그죠. 제일 힘들죠. 사람이 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 또 그거 대비 네. 별 효과는 안 느껴지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 이공계 편견에 가득 찬 얘기를 해보자면 솔직히 데이터 만지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말 많은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 그걸 왜 말로 해? 데이터 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면은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 과학이 무슨 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데이터로 이렇게 짠짠짠 잘 나오면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다들 이거를 잘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몇 년 그쵸.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 내가 분석해 줬잖아. 거기서 안 끝나고 설명도 네.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 설명을 네,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해주면은 다행이고. 아, 네, 그 정도의 호의를 베풀면 다행이다. 그럼요. 뭐 지금 권정민님 얘기 들으면서 잠깐 찾아봤는데 찾아본 저의 인상에서는 아마 의사결정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부상이라기보다는 구글에서 19년에 의사결정 과학자 최고 그 임원급의 의사결정 과학자를 채용하면서 이제 이슈잉이 된 것 같아요. 19년 정도가 채용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잔뜩 했네요. 그래서 뭐 경영학에서 말하는 의사결정 모형 등이 데이터 과학에 접목된 채로 반영되어야 된다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 이제 기사들에 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게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보고 정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데이터 보고 못 정하는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본 행동을 정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같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 봐요. 네, 프로세스 같은 거를 정립하는 것도 크게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미리 정해 놓는다.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데이터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커리큘럼으로서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 기본 행동이란 걸 정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던지 아니면 결정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공부도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하면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아까 말씀하셨던 업계 성숙도도 공감이 좀 많이 가는데 왜냐면 이런 이과적인 사람들이 매달려서 그러니까 처음에 분야가 부상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과 분석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문이과의 대통합이 일어난 의사결정 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지 않았나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찾아보면서의 느낌에서는. 그래서 왜냐면 경영과 그 다음에 지금 김 팀장도 얘기했지만 그 의사결정 모형 뭐 이런 것들은 훨씬 오랫동안 연구되었던 주제잖아요. 이걸 그렇죠. 실제로 회사나 실무에.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드디어 되은 건가? 이런 얘기들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구글 정도의 환경이어야 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겠다라는 생각이 그것 때문에 같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구글이 깃발을 들면 우리는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 그쵸. 그 일단 구글이 2019년에 말씀하신 대로 들어서 뭐 페이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기타 등등 몇 군데 회사들이 아마 2020년 찾아보면은 또 쭉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나와요. 깃발을 그래서 든 이제 거야. 들었으니까 또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게 구글 정도 성숙도여서 나올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구글마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아서 저거를 따로 또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예. 봐야지. 이 왜냐면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사람이. 역시 인간은 뭐 이제 나라 상관없이 다 어차피 비슷하고 다들 자기 욕심 챙기는 것도 비슷하며. 아이고. 그쵸 뭐 구글 직원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사람인데 그죠? 그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만 뽑는 회사의 사람들인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외에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뭐 삽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러니까 구글에서 먼저 어떤 용어를 내놓아서 내부적으로 내재화돼 있는 게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예를 비슷한 들면 게- 뭐가 있어요? SR이라고 사이트 릴레이러빌리티 reliability. 인지니어링 이게 용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응. 19년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음. 근데 19년 정도에 들어올 때 구글에서 10년 이상 내재화 해놓은 그 직군이에요. 아. 네. 그게 그런 것도 있고 그 보통 기술적인 부분들도 구글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고 그거를 논문으로 내고 그 논문 보고 오픈 소스가 따라가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 5년 정도 걸려요.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논문은 논문만 나오니까 구현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현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데 이런저런 시행착오나 이런 걸 하고 나면 한 3년 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제 느낌적인 예. 느낌에는 그렇게 그거까지만 생각해서 본다면 모르겠어요. 그 SRE만 하더라도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 때문에 공학으로 분류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바깥 세상 소위 구글 외의 세상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구글 외의 세상에서만 보면 아직도 혼란과 혼돈 그 자체거든요. 아니, 근데-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네. 근데 또 뭐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네. 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또 특이한 특성 중에 하나가 불 붙이면 엄청 빨리 발전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아까 정민님도 그쵸. 얘기하신 예.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사실 빅데이터 보세요, 여러분. 2010년에 미국에서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 2012년 정도입니다. 딥러닝도 지금 보면 지금 뭐 다 학습하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딥러닝 안 한 적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그래봐야 뭐 알파고 나온 게 뭐 얼마 됐다고. 그런 걸 보면 이런 것도 의사결정 과학이라는 이런 개념이나 의사결정 방법론도 뭔가 좋은 성과가 어디서 보이기만 하면 금방 일반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진 않을까요? 박 박사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해도 알파고가 벌써 16년이니까 2016년. 예. 5년 정도 됐죠. 5년 전이에요. 음. 근데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회사에서 쓰는 건 뭐가 있지 그러면? 아니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그렇게 연구에 애를 쓰느냐를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생활에 적용하는 건 뭐 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진 않고 딥러닝 연구에 이 정도의 공을 들이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뭐 미국 못지않게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세계 1등이랑 비교한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그래, 한데. 그건 그래. 그건 그래. 그렇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의사결정 과학자라는 것뿐만 하더라도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데이터 과학 학사 과정 이런 거 잔뜩 만들었던 것처럼 거기에 뭐 반영돼서 편입되거나 이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배출되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있겠죠. 특히 이제 구글에서도 아마 이제 아까 김 팀장이 좋은 지적했는데 그 데이터 과학자의 임원급 자리, 치프급 자리에 대한 네이밍에서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데서 나온 고민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같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이제 권정윤님 같은 분이 이제 의사결정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소린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이 같이 드네요. 예, 약간 복잡하기는 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네, 페북이나 구글이나 그 치프 데이터 오피서는 따로 있어요. 그쵸? 또 따로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어쨌든 필요하니까 한 걸 거고 그리고 예, 아까부터 자꾸 그 경영학과를 좀 공격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아, 천만 경영학도가 일어날까 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방송 내내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럼 저도 좀 마음 편하게 할게요. 아, 뭐야? 박 박사가 대신 욕 먹으면 되니까요. 에이. 제가 욕한 네, 걸로 박 박사님이 하라 얘기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그 데이터 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경영학이나 이쪽에서 의사결정 이런 거를 좀 뺏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공계. 그런데 이공계에서 경영학에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경영학과가 디시전 사이언스란 이름으로 굉장히 올라탈 수 있는 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 쪽에서 과연 이 기회를 놓칠 것인가. 일단 미국 아, 쪽은 안 그렇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그 디시전 사이언스 원래 하던 대학원들 되게 갑자기 지금 그 학제 과정 엄청 늘어났어요. 보면은 막 그럴 수 있을 요즘에 것 같아. 예. 최근에 생긴 그 좀 유명한 대학교들 보면 최근에 생긴 데들도 있고 아니, 보니까 기존 그 커리큘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예, 바로 예. 세 시수, 네 시수 정도 그냥 추가하는 정도로 그냥 바로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예, 데이터 관련 이런 거 좀 추가해가지고 바로 막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몇 개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그런 경영학 쪽이나 이제 이런 데서 굉장히 환영하면서 좀 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을 그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 거예요. 아니요. 뭐 그 정도까지 경영학과가 무능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권한의 문제도 있어서 과연 기존의 회사들이 이런 권한을 잘 넘겨주는 구조가 가능할까? 음, 예, 이게 그래서 구글이 얼마나 좀 실제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잦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구글마저도 이렇게 만들 정도면 근데 그러면은 과연 이제 기존의 회사들이 특히 네,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오면 구글만큼 성숙하지 않은 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음. 뭐 너무 조금 찾아보고 지금 제 생각을 얘기해야 돼서 좀 답답하긴 한데 아까 김 팀장이 인상만 갖고 얘기한 것들 중에 굉장히 비슷하게 느끼게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맥락의 고급 버전 정도로 저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구글에서도 데이터 쪽 치프랑 의사결정 치프가 따로 얘기하는 게 공감이 가는 게 데이터 쪽 사람이 조금 더 데이터 품질에 집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더 기술 데이터의 쪽으로 좀 네, 가 있겠죠. 데이터 과학자라기보다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쪽이 조금 더 품질과 수급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 이런 맥락의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게 너무 당연한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로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느낌이고 기존의 데이터 과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도메인 전문가와 함께 했었어야 되는 일을 섞어서 의사결정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분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느낌도 좀 같이 들고, 그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PO랑 어떻게 다른 건가? 혹은 아니면은 그로스해커라는 사람이 했었던 일이, 어, 지금 의사결정 과학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로스해킹에 대한 정리된 버전이 지금 의사결정 과학자인 건가? 라는 생각이 약간 지금 드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그로스해킹은 약간 발견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역량을 모아서 하다 보니 그런 게 가능해진단 말이야?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불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불이 생기는 원리는 모르겠고 그냥 불을 잘 쓰고 있었던 거지 크로스 해킹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거는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야 되고 이걸 인프라를 갖춘 상태에서 의사결정은 요런 뭐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된 채로 약간 학문처럼 느껴진 상태로 이제 정리해서 발전하는 형태로서 의사결정 과학자 아니면 의사결정
치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용어로서 나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더 확장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약간 좀 정제된 그로스해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예, 사실 그로스해커 그러니까 크로스해커는 약간 어떤 커리큘럼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뛰어난 개인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뭔가 마케팅을 해냈단 말이야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너 뭐 했는데? 예. 예, 너 그래서 너 뭐 했는데? 제이터 봤어. 제품도 막 제안했어. A/B 테스트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크로스해커야라고 이제 뭐 코끼리를 이제 손으로 더듬듯이 어떻게 알아나갔던 그런 느낌이었고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어쨌든 계속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해온 것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의사결정 과학자는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뭐 비행기가 나는 거 어떻게 새 따라서 하다가 잘 안 됐었는데 우연치 않게 뭐 잭팟이 터진 친구가 있었다인 상황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원리를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지금 봐서는 모르죠 뭐 이제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해보려는 시도로 보이는 건지 약간 음.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피오나 아니면 그로스해커는 담당하는 게 작은 제품 단위에 한정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키워야 되는 하나의 서비스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서비스와 관련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들만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조직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인사는 어떻게 할래? 조직 개편 어떻게 할래? 뭐 어느 사업에 투자할래? 이런 것까지 그로스 해커가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직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들이니까 그러면 그로스 해커가 일을 했던 것처럼 주변 정보까지 다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분석가한테 주게 되면 그게 그럼 결국에 의사결정 과학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더 커진 거죠. 저한테는 약간 피오나 그로스해커한테 가르쳐야 되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긴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너네 의사결정할 때 요렇게 해야 돼. 요런 것들이 있어. 약간 이런 이것까지 느낌? 봐줘. 요것까지 신경 아마 써줘. 이런 거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의. 음. 그러니까 그로스 해커가 승진한 거야. 그러니까 임원이 됐다니까. 지금 임원이 됐어. 승진을 넘어서 임원이 된 거지. 그 중앙 조직이 있고 그 각자 그 각 제품 내에 맡아 있는 조직들이 있을 텐데 데이터 과학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앙 직중 분석 조직이 있고 각 제품의 분석 조직이 따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치프인데 의사결정만 전담해서 각 PO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중앙 조직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저의 감상은. 네. 정민님 계신가요? 예, 살아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감상을 즐겁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뭐지 데이터 과학자가 목표해야 될 넥스트 커리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고 지금 정민님이 탐색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도입함으로써 좋은 사례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고 왜 그러냐면 근데 이런 아직도 이게 초기 단계구나로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몇 개 책도 찾아보고 용어들 있는 거 다 뒤져봤는데 아예 시뮬레이션만 쭉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아예 개의 결과물을 그냥 그대로 써야 된다 같은 괴상한 접근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책이 있나요? 저는 쭉 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나온 그 경영서들 말고는 사실 못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영어로 돼 있는 그냥 그 교육 커리큘럼 정도가 아마 지금의 맥락에 맞는 정확한 내용일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한글 자료로 넘어와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책이 한 권이 번역된 게 있는데 그것도 옛날 정의의 예전 거일 거예요. 만로 돼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새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모르겠어요. PO 오브 PO 같은 느낌으로 누구 하나 앉혀놓고 임원 자리 준다거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아니면 CEO의 권한이 분리되는 정도의 느낌으로 어떤 치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왜냐면 그 CEO가 원래 내부 결속, 그러니까 내부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돈을 떼오는 역할들이 같이 있을 텐데, 내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내부의 의사결정까지 원래 CEO가 다 맡아서 해야 되지만, 그거를 전문적인 사람이 분리된 채로 역할을 맡는다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O로 분화되고 있는 여러 그러니까 제품이 한 개만 있으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냥 PO가 곧 대표겠지만 제품이 한 두세 개 늘어나기 시작하면 통합적으로 동시에 같은 의사결정을 뭐라 그러면 좋을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결을 가진 그다음에 같은 작업 순서를 가진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정리하고 그걸로 다시 피드백해서 고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이런 역할이겠다 싶네요. 네, 예. 좋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이제 방송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민님께서 이 의사결정 과학이라는 주제를 저에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가 뭔가 정민님께 또 뭔가 생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방송에 대한 소감 들으면서 천천히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정민님 오늘 어떠셨나요? 예, 역시 제가 기대했던 만큼 다들 굉장히 여러 방향에서 아무 말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요.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정도 아무 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네. 예. 역시 기대했던 만큼 다들 굉장히 자유롭게 아무 말을 해주셔가지고 예, 아유, 매우 그럼요. 재밌었고요. 예. 네. 이게 실제로 그 데이터를 사람들이 제대로 그 책 소개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에도 써있고 데이터를 사람들이 굉장히 오독해서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액셔너블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기껏 분석을 해놓으면은 좀 이상하게 본다거나 안 본다거나 이래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안 보느니만 못하는 경우들도 솔직히 가끔 있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이제 어느 정도 잘 참여를 해서 그러려면은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항상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다른 회사들이 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의사결정 과학 같은 게 나와서 저는 되게 재밌긴 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면은 이게 정의가 안 돼 있고 실제로 뭐 케이스 스터디도 잘 안 나와 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얻게 된 것 같아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 박사님. 네, 저는 재밌게 들었고요. 우선 의사결정과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경영 쪽이다 보니까 과학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도 그냥 비판적 사고 레벨에서만 그냥 감각적인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액션 플랜을 세우기 위한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살펴보면서 기존의 연구들, 그러니까 정책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학적 의사결정이라든지 의사결정 그 자체에 대한 연구들을 좀 다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었었고, 저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지만 그래도 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이제 넛지 입장에서라도 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고, 덕분에 이제 행동경제나 경영에서 더 연구할 거리가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과학적 접근으로 할 수 있는 연구거리가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 팀장님. 네, 제가 이제 강의하거나 컨설팅 할 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나 하소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들고 가도 상사가 이걸 수용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드렸던 답변은 뭐였냐면 상사보다 오래 사세요 였거든요. 왜냐면 설득할 방법은 없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니까 기다리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상사가 이제 회사를 떠날 시점이 된 거죠. 시기가 흘러서.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결정한 사람들이 이제
권한을 갖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세스가 성숙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기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데이터 분석가가 제대로 성과를 낼 그럴 시점이 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네. 뭐 저는 사실은 그 일단은 저희 1부에서 그 책 이야기를 나눈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일단 책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소감 말하는 건데 책 진짜 재밌고 술술 읽히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의사결정 과학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죠? 이 팀장님은 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믿어요? 사람을 그죠? 믿으면 못 안 돼요. 믿으니까 과학 이름 그래서 있는 데이터를. 방법은 그래서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쵸? 판사는 있으면 안 되지. 의사가 있으면 안 되고. 자, 너무 멀리 가지 말고요, 박 박사님. 네, 돌아옵시다. 네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게 나오기까지 다들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네 너무 눈물을 흘리며 마무리해야 되나? 네, 아무튼 오늘 정민님 저희 와주셔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그럼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올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